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결혼 13주년을 맞이했어요. 남편과 함께 오붓한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죠.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며 지냈습니다. 아껴야 잘 산다라는 말이 있죠? 우린 그 말에 맞게끔 행동했어요. 작은 것 하나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유로움을 만들 수 있었어요. 한때 그런 우리 부부를 보고 비웃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동서였죠. 뭐하러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며 우스운 듯 비웃곤 했어요. 그때 우리 부부와 동서네는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았거든요. 동서에게 무시당하는 게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동서를 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고생스러움을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은 전세가 역전되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난 고생에 대한 보답을 이제야 받은 것 같네요. 동서네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그제야 무시하던 제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늘 오만하게 저를 무시하던 동서가 저 자세로 나오니까 기분이 이상하면서 은근히 통쾌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저랑 남편의 집안 사정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지원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에 대출 끼니까 어찌어찌 결혼을 치를 수 있었어요. 다만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했죠. 벌어들이는 돈은 한정적인데 나가는 돈은 점점 많아지니까 솔직히 힘에 부치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그랬습니다. 이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려면 더욱더 독해지는 수밖에 없다고요. 이대로 살다가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을 거야.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벗어날 수 없어. 하긴 그래. 가난이라는 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건데? 수입을 더 늘려야지. 어떻게든 돈 버는 방법을 계속 연구할 거야. 그리고 최대한 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남들이 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아끼면서 사냐? 억척스럽게 사는 거 피곤하지 않냐?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독하게 살아야겠지. 아낀 만큼 잘 살 수 있다잖아. 그래야 우리 현실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때도 아낀다고 아끼며 살았는데 남편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며 억척스럽게 아주 독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독한 현실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닐 거라고 했죠. 결혼하고 보니 돈 나갈 때가 왜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빚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에 공과금에 통신비 보험비 거기다 양가 부모님도 챙겨드려야 하고 이래저래 돈 나갈 곳 투성이었어요. 혼자 버는 것보다 같이 버니까 어느 정도 여유로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더군요. 결혼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독한 사람들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죄송하지만 이것밖에 못 챙겨드리겠네요. 다음에 더 노력해볼게요. 아이고 괜찮다. 너희 사정 뻔한데 매번 미안해서 어쩌니. 시모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시모에게 생신 축하 용돈을 많이 드리지 못했어요. 그걸 아는 시모는 충분하다며 괜찮다고 오히려 우리 부부에게 미안해했죠. 그때였습니다. 우리보다 넉넉하게 잘 사는 동서는 제가 건넨 봉투가 더욱 빈약해 보이게끔 두툼한 봉투를 건넸어요.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번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역시 저밖에 없죠? 큰 며느리면 뭐예요. 돈도 쥐꼬리만큼 주는데.
어머니한테 최고의 며느리는 저라니까요. 네. 그리고 형님, 형편도 어려운데 구리에서 용돈 준비하지 마세요. 모음으로 떼오시면 되지. 앞으로 어머님 생신상은 형님 혼자 준비하면 되겠네요. 여유가 있는 저는 이렇게 돈으로 선물하고 형님은 몸으로 때우고 딱 맞지 않아요? 아니 저는 큰 며느리보다 용돈도 더 많이 챙겨드리는데 음식 준비하는 건 똑같이 하잖아요. 이건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말대로 해요. 그게 좋겠어요. 어찌 보면 형님도 그게 낫지 않겠어요? 돈도 없는데 몸으로 때우면 좋죠. 돈도 굳고. 동서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부터 없이 사는 저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은 아주 대놓고 무시하더군요. 동서를 볼 때마다 때때로는 인간으로서 박탈감이 느껴지곤 했어요. 왜냐면 동서는 우리 부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단벌 신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계절마다 입는 옷이 고정적이었습니다. 돈을 모으려고 지출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우리를 위한 삶은 저절로 버려지게 됐어요. 옷이고 신발이고 뭐고 꾸미는 게 일전 없었습니다. 파마는 1년에 딱 한 번만 하고 화장품도 샘플만 쓰고 옷도 늘 같은 것만 입고 매는 가방도 싸구려 가방일 뿐이었죠. 반면에 동서는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모든 명품만 사용했어요. 화장품부터 옷과 신발, 가방, 그리고 장신구까지. 그래서 그런 동서를 볼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곤 했습니다. 한 번은 동서가 새로 샀다는 비싼 명품 가방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동서가 그런 저를 비웃으며 대놓고 가방을 자랑하기 시작했죠. 어때요? 예쁘죠? 이번에 새롭게 나온 신상이라 예쁜 살을 샀어요. 그래? 어쩐지 예쁘더라. 그런데 이거 비싸지 않아.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정말 고급스러워 보인다. 저는 동서의 가방을 보고 부럽고 신기한 마음에 손으로 슬쩍 한번 만져보려고 뻗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기겁하면서 본인의 가방을 확 채가더라고요. 덕분에 제 손은 순식간에 무한해졌어요. 어머 형님 어딜 만지세요 그 손으로. 아니 나는 그냥 너무 예뻐서. 동서 뭘 그렇게까지 반응해 사람 무한하게. 내 손이 뭐 어떻다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형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 가방이라고요. 딱 봐도 손도 안 씻은 것 같은데 괜히 따라도 탐을 어쩌려고요? 나 손 씻었어. 깨끗해. 한번 만진다고 무슨 때 같아. 동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건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하긴 형님은 모르겠네요. 이런 명품 가방 하나 없으니. 앞으로 제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이거 어떤 건데 더러운 손으로 만지려고 하세요? 부럽거든 그냥 눈으로만 보시라고요. 평소 저는 무시하는 기본 바탕이 깔려 있었는데 동서 성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엄청난 깍쟁이에 앙칼진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변덕스러운 성격이었습니다. 또 본인이 잘 보여야 할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아부하고 아닌 사람은 막대하는 편이었어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억시 사는 저를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동서네가 그렇게 부자처럼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부부보다는 형편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신혼집이며 뭐며 동서 친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처럼 빚 갚는데 돈을 다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동서는 돈 씀씀이가 남달랐어요. 저는 무조건 아껴야 하니까 최대한 덜 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씀씀이가 해픈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이 세상 뭐 별거 있나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버는 족족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사는 듯 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그 정도 능력되니까 산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솔직히 형님, 저 부러우시죠? 예이, 얼굴이 다 쥐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부럽죠? 하긴 제가 형님이라도 제 삶이 참 부러울 것 같아요. 아니, 형님은 왜 그러고 사서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 좋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젊은 나이에. 내가 형님이라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결과인가. 형님 학벌도 별로고 능력도 영 꽝이잖아요. 그래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사는 거고. 동서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 듣자 하니까 기분이 별로다. 그래, 내가 동서보다 학벌도 별로고 능력도 없어. 그래서 동서가 버는 월급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 생활하는 거고. 그렇다고 윗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어머 형님, 혹시 저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있으세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저한테 한국 자격지심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이해해요. 나이 어린 동서가 능력도 좋고 더 잘 나가니까 부러워서 그러신 거겠죠? 형님은 저 볼 때마다 부럽고 배 아픈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제가 좀 자중해야 하나 싶은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잘난 곳을. 잘난 사람 보고 적당히 하란다고 적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형님이 평생 부러워하고 사셔야죠 뭐. 가끔 형님 보면 여자로서 참 딱하고 안타까워요. 아니, 불쌍하다고 해야 하나. 동서, 나 지금 동정 아니. 그럴 거 없어. 동서가 생각하는 만큼 불행하지 않으니까. 동서가 저를 바라볼 때 특유의 그 시선이 있어요. 사람을 한껏 내려 깔보는 기분 나쁜 눈빛. 정말이지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기분이 팍 상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도 여자니까 동서처럼 꾸미고 싶고 비싼 명품 가방도 매보고 싶죠. 당연히. 하지만 제 처지가 그럴 입장은 아니니까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잘 살고 있는 편이었어요. 제 분수를 잘 알고 있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네요. 저는 나름대로 잘 살고 제 삶이 그렇게 불쌍하다 생각지 않는데 동서가 그리 말할 때마다 정말 제 인생이 시궁창에 떨어진 삶인 것 같아 비참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할 때마다 자존감이 한껏 떨어진 상태가 되곤 했습니다. 당신 얼굴빛이 안 좋네. 아까부터 푹 처져 있고. 아니 그냥 조금 우울해서 그래. 왜 우울해?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시댁 다녀왔잖아. 동서 봐서 그렇지 뭐. 아, 또 재수 씨가 뭐라고 했어? 그냥 신경 쓰지 말라니까. 괜히 당신 기분만 상하지.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어떻게 그래. 당신도 알잖아.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신경 끄라니까. 당신이 이렇게 일일이 반응하고 기분 상해하니까 재수 씨가 더 그러지. 그냥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나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이렇게 따로 생각하라니까. 당신이 안 당해봐서 그래. 동서의 그 특유의 눈빛. 한껏 사람 무시하고 내려 깔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 따로 무슨 불쌍한 거지 보듯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데 정말 신경질 난다고. 비록 우리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난 내 삶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동서를 만날 때마다 내 삶이 한껏 비로한 것 같고 불쌍한 듯 싶다고. 얼마나 우울해지는데 당신이 아냔 말이야.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 눈빛은 쉽게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지 만날 때마다 그런 눈빛으로 한껏 무시당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동서랑 마주치기가 싫어질 정도였습니다. 그걸 남편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라며 말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은 동서 때문에 정 기분 나쁘면 최대한 마주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게 제일 나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대한 동서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시댁에 큰 행사가 있어서 마주치고 싶지 않던 동서를 오랜만에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으로 시댁에 먼 친척들이 모이게 됐어요. 저희 부부도 인사차 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필 거기서 동서를 또 만나게 되었죠. 정말 보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으니 얼른 인사드리고 서둘러 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동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또 한 번 저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의 등장부터 남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한껏 치장하고 와서는 본인들이 걸친 명품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막내 며느리가 돈을 잘 번다더니 그 말이 참말인가 보네. 비싼 가방을 덕하니 메고 다니고. 어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돈을 잘 번다고? 뭐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네요. 제 능력이 좀 뛰어나긴 해요. 그러니 이런 비싼 가방도 매번 바꿔서 들 수 있는 거죠. 이래서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형님 좀 보세요. 저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껏 본인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신나게 이야기하더니 동서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제게로 시선이 쏠리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본인 자랑 떠들어대는 게 꼴보기 싫었는데 왜 쓸데없이 화두를 저한테 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서는 기분 나쁘게 위아래를 저를 싹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러고 다니는 거 창피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주버님이라면 같이 다니는 거 정말 싫을 것 같아요. 뭐, 동서 지금 시비 거는 거야. 시비라뇨.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 뿐인데. 제 말이 맞잖아요. 형님 집에 옷은 이 재킷밖에 없어요. 저번에도 입고 온 것 같은데. 가방도 그때랑 똑같고. 뭐 하나 변한 게 없잖아요. 늘 우중충한 싸구려 옷. 동서, 지금 어른들 계신 자리에서 뭐 하는 거야? 말 가려서 해. 어머, 형님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세상에나 기막혀. 형님이야말로 말 가려서 하세요. 어른들 다 계신 자리에서 그렇게 화를 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 뿐인데 화를 그렇게 발끈하세요? 혹시 그 알량한 자격지심 뭐 그런 거죠? 동서? 맞네, 맞아. 어머니, 형님 좀 보세요. 저렇게 저를 질투한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부러우면 본인도 열심히 공부해서 돈 잘 버는 직장 구하든가 했어야지. 어릴 때 뭐 하다가 인제 와서 저한테 이런데요? 그것도 어른들 다 있는 앞에서. 아이고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뭐 하는 거니? 둘 다 그만해라. 항상 시작은 동서가 먼저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저놈의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더군요. 평소 저를 무시하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본 먼 친척분들과 처음 본 친척까지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면박을 주니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시모는 서둘러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한마디 하셨죠. 저는 정말 어머님을 봐서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눈치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있어서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형님, 저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그만 부리세요. 제가 집에서 안 입는 옷이랑 가방 몇 개 드릴게요. 뭐,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안 입는 옷이랑 가방 드린다고요. 안 그래도 다 유행 지난 것들이라 버리려던 참이었는데 잘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처치 곤란한 옷이랑 가방 쓰레기로 버리고 형님한테 드려서 좋고 형님은 제 덕에 비싼 옷 입어서 좋고 서로 이득이죠. 아무리 버릴 옷들이라고 해도 형님한테는 과분한 것들이에요. 그게 다 얼마짜린 줄 알아요?
조금 해지고 얼룩도 있긴 하지만 뭐 괜찮을 거예요. 제 덕에 명품 옷 입고 기분 전환이나 실컷 하세요. 아, 동창회 입고 나가셔도 되겠다. 형님 단벌 신사니까 제가 버린 옷 입고 모임 같은 데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지금 무슨 거짓 동냐 아니? 정말 간신히 붙잡고 있었는데 저놈의 주둥이가 방정이죠. 동서의 선 넘는 발언에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고 앞에 깎아놓은 과일을 동서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그러자 동서 역시 발끈해서는 똑같이 제게 과일을 집어던지며 일어섰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작은 네가 먼저 했지. 그러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건드려? 내가 언제 너한테 옷이랑 가방 달라고 했어. 그래, 나 단벌 신사야. 아무리 내가 입으로 넣고 매일 가방 없어도 니까짓 거 구걸할 마음 죽어도 없어. 없이 산다고 사람 이렇게 무시해도 되니? 너 그동안 두 카면나 무시했잖아. 없이 산다고 우습게 알고 사람 딸보면서 말이야. 그럴 때마다 성질 같아서 나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가 형님이니까 너 같은 거에 똑같이 굴지 말자 싶어서 참았어.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따위 막말을 들어야 하니. 버릴 거면 그냥 버려. 네가 주는 옷이고 가방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네가 무슨 억만장자라도 되니? 아따 그랬지. 내가 너한테 자격심 있는 것 같다고. 천만에. 난 오히려 널 볼 때마다 걱정부터 앞서. 저렇게 씀씀이가 해퍼서 집안 다 거덜내겠다 싶다고. 서방님이 네 씀씀이를 감당할 수나 있니? 툭하면 신상사되고 멀쩡한 거 유행 지났다고 버리고 서방님 속이 어떨지 뻔하다. 나 너 부러워한 적 눈꽃만큼도 없으니까 가짜는 소리 집어치우고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소리는 짓거리지 마. 알겠어? 뭐라고? 야, 이게 형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네. 솔직히 시댁이니까 형님 대접해주면서 대우한 거지. 사후에서만 나면 나랑 겸상도 못해. 알아. 네가 언제 날 형님으로 대접했다고 난리야. 이 정도면 형님 대접한 거야. 급에 맞겠구만 뭐. 이것보다 대접 더 잘 받고 싶었으면 인생을 잘 살았어야지. 나보다 너 능력 있고 잘 나갔어 봐. 그럼 내가 아주 굿실굿실하면서 형님 대접 최고로 잘해주지. 주제도 모르고 그저 형님이라고 대접받고 싶으면 다인가. 제발 주제를 좀 알고 서세요. 그래, 내가 뭐라도 떠들어도 넌 내 주제가 저 바닥이라 이거잖아. 알겠어 그럼. 그게 맞게 행동해 줄게. 동서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제 성질을 건드렸습니다. 이왕 판이 벌어졌으니 물러서기 싫더라고요. 어디 한번 매운맛 좀 봐라 생각하고 동서한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신나게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쭈? 동서도 물러서지 않고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더군요. 그렇게 시댁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다들 우리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우리는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머리채를 잡고 늘어졌어요. 한참 동안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서로 힘이 빠져서 기진맥진하게 되었고 서로 자존심 부리다가 동시에 손을 놓고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랑 엮이자 느리고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널 안 보고 살면 그만인 건데. 좋은 형님 동서 사이는 아니지만 껍데기라도 형님 동서지간으로 지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 그럼 그때는 진짜 이렇게 머리채 잡는 거로 안 끝내. 그리고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마. 네가 대단히 잘난 줄 알아본데 돌 씀씀만 해플 뿐이지 나랑 별반 다르지 않아. 두고 봐. 난 너처럼 흥청망청 쓰지 않고 독하게 모아서 나중에 기필코 떵떵거리며 살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어른들께 고개 숙여 인사드린 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저와 동서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어요.
어른들 많은 자리에서 그 소동을 피운 것에 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따로 사과드렸어요. 우리 둘 때문에 어머니는 무척이나 속상해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둘이 만나서 맨날 싸우느니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와 동선에는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따로 시댁을 방문하며 지냈고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았죠. 평소에도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살았는데 동서랑 한판하고 나서부터는 더욱 바짝 올라서 아끼고 아꼈습니다. 급기야는 투잡, 쓰리잡까지 뛰면서 미친 듯이 돈만 벌었어요. 어떻게든 성공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무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이죠. 오랜 시간 동안 남편과 합심해서 벌어들이다 보니까 빚도 갚게 됐고 돈이 제법 많이 모였습니다. 남편은 따로 모아놓은 돈을 상대로 투자를 시작했고 제법 돈을 많이 불릴 수 있게 되었죠. 벼락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린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처럼 독하게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돈을 불려나갈 생각이니까 미래에 관한 희망들이 다물방울 생겨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뭐, 어머님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아니 왜? 동생네 때문에 그렇지 뭐. 그게 아니면 넘어갈 이유가 뭐 있겠어? 아니, 어머님이 서방님네를 왜 도와줘? 사실은 그게 5년 동안 영 끊고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동서네가 어찌 지내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죠. 그동안 몰랐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서네 집안에 큰일이 생긴 모양이었어요. 글쎄, 동서의 해픈 씀씀이 때문에 여기저기 빚을 지고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됐다고 합니다. 거기다 서방님은 주식까지 말아먹어서 집안이 휘청하게 됐고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식모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줬다고 해요. 그러나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어머님 집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 나도 이번에 알았어. 알았으면 당신한테 얼른 말했겠지. 하여간 그놈의 해픈 씀씀이 내가 알아봤다니까. 그나저나 인제 어쩌지? 어머님 어떡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남은 거라고는 달랑 그 집이 전부잖아. 남편이랑 저는 차마 식모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동서랑만 사이가 안 좋을 뿐이지 어머니와 저는 사이가 좋았거든요. 주변에서 보기 좋은 고부 사이라고 칭할 만큼이요. 집을 담보까지 잡아서 대출을 받아 도와주셨는지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자식 일에 물불 안 가리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지 남편과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은 우리가 어머니를 도와주는 것밖에 없더군요. 빚도 갚았고 그간 돈도 많이 모아서 투자로 크게 불리기까지 했으니 충분히 어머니를 도와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낼 적당한 집을 하나 마련해 드리기로 했죠. 이왕 사드리는 거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시는 집이 옛날 아파트라서 많이 낡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아파트 우리가 물려받은 거니까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싶어서 적당한 평수의 아파트를 어머님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나 늙어서 침만 대고 미안해서 어떡하니. 짐이라뇨.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는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 집 많이 낡았잖아요. 이참에 좋은 집에서 사시는 게 더 좋죠 뭐. 집 하나 못 사드릴 만큼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이제 예전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조금 더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주인처럼 그저 미안해하셨고 오히려 잘 됐다며 집을 장만해준 우리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사부터 정리까지 계속해서 어머님을 도와드렸어요. 동선에는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혹시라도 어머님을 본인들이 모셔야 할까봐 은근슬쩍 피하면서 나 몰라라 할 때였죠. 정말 괘씸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도와주셨는데 모른 척 하는 게 참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서방님께 연락해서 어머님 새 집으로 모셨으니 명절에 맞춰서 집들이 겸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요. 당신 괜찮겠소? 재수씨 2번 다시 안 본다며. 이제는 봐도 되지. 우리 둘 서로 처지가 달라졌잖아. 오만하던 동서 꼬라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이참에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어. 오랜만에 동서 볼 생각을 하니 설레임이 가득했습니다. 콧대 높던 동서가 어찌 변했을까 무척 궁금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 얻어들인 어머님의 집에서 명절맞이 겸 집들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만에 동서를 보게 됐어요. 동서, 정말 오랜만이야. 그간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죠. 그런데 좀 달라지신 것 같네요. 이거 비싼 옷인 것 같은데. 형님 이제 이런 옷 막 입고 다니시나 보다. 아, 동서는 모르는구나. 우리 이제 전처럼 그렇게 고질고질하게 안 살거든. 이 정도는 얼마든지 입을 수 있어. 어머, 그래요? 동서는 특유의 비웃음을 지으며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딱 얼마든지 짓거려봐라. 그래봤자 거짓말일 텐데 괜히 오랜만에 만나서 똥폼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여유로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굳이 발끈할 필요가 없었죠. 어차피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동선에도 알게 될 테니까요. 아정이 어찌 되었든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니까 어머니는 그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분이라며 쌈짓돈을 꺼내들더니 본인이 제대로 한턱 내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저희 아들은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좋다며 특별히 한우를 먹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들이 신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동서가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더니 우리 아들을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이고 딸캐나. 형님,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집이 얼마나 못 살면 애가 하는 소리에 이렇게 좋아해요.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형님 딱 봐도 곧 어디서 빌리신 것 같은데 차라리 그 돈으로 애 먹이고 싶은 거나 많이 사주세요. 한창 많이 먹을 나이에 이게 뭐예요? 오늘 꾸미고 온 거 저한테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러신 거죠? 이래도 자격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나? 5년이 훌쩍 지났는데 정말 여전하시네. 하후후후. 역시나 조금도 변한 게 없는 동서였습니다. 오히려 저는 좋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 말에 열받아서 부들부들 했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 어디 한번 실컷 떠들어봐라 하는 마음으로 가소롭다는 듯 동서를 쳐다봤습니다. 동서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해서 떠들어 제꼈어요. 이번에는 제게서 어머니로 옮겨가더군요. 그리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대체 무슨 돈으로 이런 집을 마련하신 거예요? 저희한테는 먹고 죽으리에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버릴 때는 언제고 혼자 이렇게 집까지 마련하셨냐고요. 저희는 곧 쫓겨날 판이에요.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자식 살 때보다 본인 살 길을 더 마련하려고 효라니까. 어머님은 정말 엄마 저격 없으세요. 그리고 어쨌거나 한우고 뭐고 그렇게 돈 쓰시고 싶으면 차라리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시잖아요. 저희 상황 어려운 거. 그러지 말고 이 집 담보로 대출이나 한번 더 받아주세요. 그래도 이 사람이 어머님 아들인데 사지로 내몰면 안 되죠. 저 둘이 흥청망청 쓰다가 말아먹은 거 가지고 어디서 뻔뻔하게 졌던 소리를 내뱉는지.
옆에서 듣는 제가 다 울컥하더군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서려고 입을 떼는데 그 순간 잠자코 앉아있던 어머니께서 냅다 동서의 뺨을 한 대 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그래. 하도 괘씸해서 한 대 쳤다. 돌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려도 되는 줄 알아. 네가 이러니까 그네가 너한테 학을 뗀 거다. 뭐 잘한 게 있다고 또 대출 받아서 도와달란 소리를 짓거려. 나 돈 없다. 너희가 생각 없이 써대고 말아먹은 돈 수습해보겠다고 하나뿐인 집까지 대출 받았어. 그런데 너희 나한테 어떻게 했냐. 집 넘어가고 나서 날 버린 건 너희야. 그래놓고 뭐 또 대출 받아. 이 집 큰애가 마련해준 집이다. 니들은 어떻게든 쓰려고 환장해 있을 때 큰애는 날 위해서 이 집을 마련해줬다고. 예전에 사람들 많은 앞에서 큰애 무시하고 깔봤던 거 그때도 나한테 참 크게 실망했다. 그래도 미혼하고 난 내 며느리니까 내가 감수하고 살아야지 싶었어. 그런데 이 지경까지 와보니 알겠다. 지인장 너랑 영근은 큰애가 현명했다는 걸 말이야. 자식이고 나발이고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하는 건데 앞으로 니들이 어떻게 살건 말건 일절 상관 안 할 거다.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좋은 명절날 기분 상하게 괜히 불렀어. 그냥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자니까 이것들은 뭐하러 불렀니? 기분만 상하게. 드디어 어머니마저 동선에 와 손절하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동안 참고 품은 게 대단한 거죠. 어머님의 호통에 동선에는 적잖이 당황한 듯 했어요. 그러다 이내 어이없사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누가 영 끊자고 하면 무서워할까 봐요. 그래요, 끊어요, 끊어. 저도 도움 안 되는 시댁 상종하기 쉽네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와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하러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세요? 형님 내가 무슨 재주로 이런 집을 사냐고요. 자식 죽음으로 내몰고 행복하게 만수무강하세요. 정말 끝까지 저를 무시하고 드는 동서였어요. 어머니의 말을 조금 더 믿지 않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머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 계약서를 꺼내오셨어요. 거기다 우리가 집 잔금을 치른 내역이 담긴 통장까지 말이죠. 네가 정글이 못 믿겠다면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마. 에이, 이거 봐라. 이 아파트 한 번에 잔금 치른 거 보이지? 이 아파트 우리 큰아들이 해준 거야. 니들 돈 막아보려고 집까지 넘어간 마당에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아파트를 사겠니? 헐, 저한테 정말 이 집 형님 내가 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형님 내가 무슨 재주로?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아차린 건지 동서의 표정은 변해 있었습니다. 거만한 웃음기를 싹 꺼두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잠자고 있던 저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없이 살면서 구질구질하게 늙을 줄 알았어. 서가님 주식으로 돈 날린 거 그렇다 치고 동서가 흥청망청 쓸 동안 우리는 뭐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는 줄 알았니? 죽어라 일해서 돈 모았어. 투자 매쓰리 잡다지. 다치는 대로 일하니까 그럭저럭 모이더라. 그런데 또 우리 남편이 투자에 안목이 있어서 돈도 제법 잘 굴려. 서방과는 다르게 말이야. 동선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만 우리는 새는 곳 하나 없이 모으니까 나중엔 그게 넘쳐 흐르더라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동선은 놀고 먹는 배짱이었고 우린 열심히 일한 개미였던 거야. 나중에 배짱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동서가 더 잘 알지?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고 난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이깟 옷, 이깟 명품 이제 지를 만큼 사도 돈이 남거든. 그래서 말인데
온 김에 내가 안 입는 옷이랑 가방 좀 가져가. 동서 예전만큼 사고 싶은 것도 막 못 사는 형편이잖아. 명품에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인데 이참에 얻어가면 좋지 않겠어. 물론 좀 해지고 오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동서 주제에 그 정도면 과분하지. 내 덕에 오랜만에 명품 맛 좀 봐. 뭐, 뭐라고요? 지금 무슨 거지 동냥해요. 사람을 물어보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요. 그딴 건 줘도 안 가져요. 왜? 난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 그딴 막말을 짓거렸니? 어때 기분이? 너도 당해보니까 더럽지? 지금 네가 느끼는 기분이 그때 내가 느낀 기분이었어. 사람은 말이야. 본인이 뱉은 말이 언젠가는 부마랑이 되어서 돌아온대. 넌 언제까지나 자신만만한 삶을 살 줄 알았겠지? 이래서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해. 훈계하지 말아요. 내가 아무리 망했어도 형님한테 그런 소리나 들을 정도는 아니니까. 나 이렇게 안 무너져요. 내가 누군데? 그래, 마음껏 생각하고 살아. 정작 쥐뿔도 없지만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정신 승리하지 않겠니? 이게 형님은 다인 줄 알아? 야, 거기까지? 더 이상의 무리함은 용납 못해? 예전에 나라면 당장 네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가진 자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지? 네가 내 몸에 털끝이라도 된다면 난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남는 게 돈이고 시간인데 너 하나 상대 못하겠니? 지독하게 물고 늘어져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어디 덤벼봐. 동서는 제 말을 듣고 바짝 열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쉽게 달려들지는 못하더군요. 그저 저와 시모를 번갈아 가면서 노려보다가 이내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 연락 한 통이 없어서 완벽하게 연을 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지난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며 무릎 꿇고 사과하더군요. 본인들 지금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고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다며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면서요. 콧대 높은 동서가 울면서 매달리니 그렇게 통쾌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아가의 눈물 치우라며 그들을 내쫓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그런데도 몇 번이나 찾아와서 결국 경찰까지 부르고 말았죠. 나중에는 치사하다며 악다구니를 쓰고 덤벼들더군요. 그 성질머리 어디 못 가죠. 그렇게 그들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둘은 이혼했고 구질구질한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서방님은 어머니께 다시 받아달라며 싹싹 빌었고 동서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고 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던 동서의 삶이 한편으로는 부러웠었는데 역시 사람은 아껴야 잘 사는 거라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어요. 지난날의 고생을 보답받아서 참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라잖아요. 우리 부부에게는 뼈와 살이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유가 생겼다고 기고만장하지 않고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며 열심히 돈을 빌려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